돈도 없어 보이네, 혼자요? 저쪽 구석이요. 회전만 느리다니까. 다음 날 그는 서류철과 변호사와 함께 돌아온다. 돈, 이 건물 내 거다. 침묵이 쪼개지고 시선이 뒤바뀐다. 네. 이분이 건물 주시라고요? 아니, 어제는 분명. 아, 네. 아니요. 건물주님, 제가 어제 한 행동 전부 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만수 78세입니다. 혹시 눈앞에서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표정 겪어보셨나요? 어젯밤 국밥집 문을 열자 김 냄새는 뜨거웠지만 환대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구석이요. 의자가 툭 밀리고 물컵이 탁 떨어졌죠. 주방에선 돈도 없어 보이네라는 말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조용히 넘기고 영수증을 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은 증거니까요. 오늘은 그날부터 시작된 시정 통지와 변화의 이야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만수는 그날 아침 거울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지만 면도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셔츠의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지 이미 일주일이었고 소매 끝에 검은 때는 손가락으로 비벼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68살의 손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국물 냄새가 훅 밀려나왔습니다. 돼지뼈를 고아낸 그 냄새는 10년을 같은 시간에 방문한 사람이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대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서빙 직원 최민아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시처럼 내뱉었습니다. 한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의자를 툭 밀어놓고 돌아섰습니다. 물컵이 탁자에 내려앉을 때 얼음이 한두 개 튀어나갔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보이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한만수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은 눈으로 읽으려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최민아는 다른 테이블을 돌고 있었습니다. 국밥 하나요. 한만수가 손을 들었을 때 최민아가 돌아왔습니다. 소금 많이요? 그 말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나이, 그의 옷차림, 그의 전체가 소금을 많이 주면 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한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으로 부탁합니다. 최민아는 메모지에 주문을 적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떤 기대감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무말랭이, 시금치, 계란말이, 깍두기, 김 그리고 자반. 그런데 모두 짰습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을 떠올렸을 때 혀끝에 닿는 염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짠맛이었습니다. 한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 어제도 왔어. 회전이 느려. 한 번에 먹는 시간이 길어. 돈도 없어 보이네. 저 옷 봤어? 그럼 팁도 없고. 주문할 때도 천천히 해. 답답해 진짜. 리필 먹을 정도도 아니겠지. 한 그릇만 먹고 나갈 거야. 한만수는 밥을 떠 국물에 말았습니다. 그 과정이 천천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고, 무언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점장 박도윤은 이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기. 그것이 조직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었습니다. 박도윤은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만수는 국물 마지막 한 숟가락을 조용히 떠넣었습니다. 입안에 한 번 더 소금이 돌았습니다. 그는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반찬도 건들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미나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8,500원입니다. 박도윤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POS 화면의 숫자들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지폐를 건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일 수도 있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아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국밥 8,500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증거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청년 때처럼 우렁찬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에게는 들릴 만한 무언가가 그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한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걸음, 20걸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서 돌아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최미나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도윤은 여전히 계산대 뒤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떠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결심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을 매우 느리게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날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순간들,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했던 밤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건물 열쇠는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모아온 서류들도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차인 목록, 계약서의 사본들. 한만수는 모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10년 전의 상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라고 했었습니다.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참음도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만수입니다. 한만수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밤거리의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펴져 있었습니다. 10년을 구부렸던 등이 그날 밤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 한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한만수는 어제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물의 짠맛, 의자를 미는 소리, 돈도 없어 보이네라는 말. 그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을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차인 목록, 건물 계약서의 사본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종이들이 증거입니다. 이 건물은 그의 것입니다. 한만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밤새 정리한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건물주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겁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야겠네요. 내일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을 미루어온 일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아니면 노인의 섣부른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무시와 경멸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 위반 사례를 입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합의로 끝났고 어떤 경우는 계약 해지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만수는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한만수는 변호사 장혜선을 국밥집 건너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혜선은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을 차별한 명확한 증거와 그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물도 일부러 짜게 했고 반찬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명확한 것이 필요해요. CCTV 영상이라든지 직원들의 발언 기록이라든지. 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혜선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면
직원들에게 부담이 갈 겁니다. 당신이 건물주라는 게 알려지면 그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더 취약합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증언하기를 꺼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한만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만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최미나가 테이블을 닦고 있다가 손님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한만수의 얼굴을 알아본 건지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만 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할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최미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점장 박도윤을 찾아봤습니다. 박도윤은 계산대 뒤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이미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장혜선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받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 건물 주신 한만수님입니다. 네. 이분이 건물 주시라고요? 아니, 어제는 분명. 한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박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후회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또는 깨달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주. 나입니다. 한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10년의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건 종이었습니다. 장혜선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임차인 준수 조항, 영업행위 준칙이 또렷했습니다. 홀의 소음이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방의 북적거림도 줄었습니다. 누군가가 한만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고객에 대한 응대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장혜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박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 의자에 허락 없이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탱해야 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오해 같습니다. 어르신이 한산했으니까 편한 자리를 드린 거고. 국물을 일부러 짜게 준 것도 오해인가요? 한만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고객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장혜선이 메모를 들어보였습니다. 회전만 느리다니까 돈도 없어 보이네. 주문도 천천히 해.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게 확인되었거든요. 박도윤의 입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 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내려뜨렸고 누군가는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최민아는 한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장혜선의 목소리가 다시 박도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장혜선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도윤은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직원들의 일부가 문제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만수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유죄를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정 통지서를 드리겠습니다. 장혜선이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임대차 계약 위반 시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한가요? 한만수가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대우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도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혜선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같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객 모욕 및 뒷담화 금지. 둘째, 전 직원 응대 및 인권 교육 의무. 셋째, 재발 시 계약 해지 및 원상 회복 책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10년이 한순간에 내려앉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좀 이건 뭔가요? 한만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10년을 이 건물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모든 가게는 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은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장혜선이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박도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부탁합니다. 박도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게의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천장의 종이 무게가 한 장으로 압축된 것 같은 무거움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가게 전체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한만수와 장혜선은 일어섰습니다. 가게를 나가려 할 때 최민아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만수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충분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한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움이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통지서만 전달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개입 말인가요? 직원들의 증언, CCTV 영상 확보, 그리고 실제 재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시스템 말입니다. 한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게의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대한국밥. 그 가게는 내일도 모레도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을 것이고 누군가는 모욕을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말이지요. 그들이 증언해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할 테니까요. 한만수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국밥집은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박도윤은 통지서를 받은 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만수는 장혜선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에 있었습니다. 정돈된 책장과 서류가 가득한 책상. 그곳에서 장혜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요? 직원들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그들의 대화 기록. 이런 것들이 없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한만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증언할까요?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밥집의 알바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박도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증언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만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깨져버린 것 같은 복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공기였습니다. 장혜선 변호사는 국밥집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증인 조사를 위함이었습니다. 윤지우가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엔 공식적이었습니다.
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변호사와 한만수가 다시 국밥집에 들어갔을 때 박도윤은 가게에 있었습니다. 홀은 한산했습니다. 점심 직후였습니다. 최미나와 김세호 그리고 윤지우가 준비된 테이블 근처에 있었습니다. 윤지우가 뭘 증언한다고? 박도윤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채팅 기록과 근무일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장혜선은 담담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장혜선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팅 기록 스크린샷, 근무일지 사본,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증거는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하듯이 질서정연하게요. 조목조목 통지서 조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첫째, 고객 모욕 및 뒷담화 금지. 둘째, 전 직원 응대 및 인권 교육 의무. 셋째, 재발 시 계약 해지 및 원상 회복 책임. 박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박 점장님, 이 채팅 기록을 보십시오. 장혜선이 휴대폰을 보였습니다. 메시지들이 하나 둘 나열됐습니다. 회전 느린 어르신 또 왔어.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뭐 시킬까? 리필은 꿈꿔. 저 사람 돈 없어.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지는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당신이 쓴 메시지는 15개입니다. 장혜선이 기록을 들어보였습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그녀는 근무일지 사본을 펼쳤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박스 안에 리필 지연, 서빙 느림, 효율성 저하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표기는 누가? 그건 효율 관리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혜선이 윤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증언을 부탁합니다. 윤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명확했습니다. 점장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오면 의도적으로 느리게 서빙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그래야 앞으로 이 가게는 어르신에게 안 맞는다는 증거가 되니까.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습니까? 장혜선이 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최미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장님이 이렇게 해야 문제 있는 고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최미나 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그건 협박입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직원의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임대차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보고서를 봤을 때 박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비하성 제스처, 의도적인 무시, 명확한 차별.
모든 것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박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한만수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박도윤은 한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항의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그는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기한이 경과했습니다. 장혜선이 최종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즉시 시정 또는 계약 해지입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약 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게는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한만수가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여러 번, 마치 그것이 불로 되어 있는 것처럼요. 가게를 나오며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그가 항소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만수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움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도윤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의. 한만수는 윤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일자리를 잃을까봐. 윤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봐요. 한만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게는 가게는 다른 누군가 주인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요. 한만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희망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악을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악의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드러납니다. 사과문이 입구에 붙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자리, 같은 일상. 하지만 뭔가는 달라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함께.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도윤이 한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배우겠습니까? 10년을 가게를 했는데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한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교육은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강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고객 서비스 윤리 차별의 정의, 법적 책임.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박도윤은 교육 중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리필은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
말씨는 완곡하게 할 것. 갈등이 생기면 관리자가 현장에서 조정할 것. 이건 너무 세세한데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세세하지 않습니다. 한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만수의 건물 임차인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국밥집에서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에 금반지가 없었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그 손님이 국밥을 주문했을 때 박도윤은 그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리필은 주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은 앞 테이블에 더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들에게는 리필을 권했습니다. 아직도 한만수가 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효율이 차별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영한 거예요. 박도윤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건 또 한 건. 어르신이 차별당했어요. 나이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어요. 한만수는 매번의 민원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모두 문서로 남겼습니다. 1개월 후 한만수는 최종 통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 재발 사례 다수 확인됨.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 제10조 위반. 즉시 개선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절차에 진입함. 박도윤에게서 항의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뭘 잘못. 기록이 있습니다. 한만수가 말했습니다. 10가지 사해.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통화는 끝났습니다. 박도윤은 이틀 동안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려 노력했습니다. 리필을 챙기고 인사를 하고. 하지만 그것은 무대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사흘 후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장애인 손님이었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했는데. CCTV에는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2주 내 점포 반환. 박도윤의 목소리는 전화로 부서져 들렸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기회는 3번 드렸습니다. 당신은 여전하군요. 반성하세요. 제발. 가게는 14일 후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로비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규정은 벌이 아닙니다.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고객도 직원도 경영자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미숙,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규정들을 읽었습니다.
네,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전 점주처럼.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한만수가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면요.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가게는 이미숙 아래에서 달라졌습니다. 물을 먼저 건넸습니다.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동등했습니다. 윤지우가 다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아도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나이를 무시하지 않네요. 이전과 정말 다릅니다. 규정은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한만수는 건물 옥상에서 도시를 봤습니다. 한남 국밥의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아기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새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동반 고객 무료 리필, 직원 휴게 시간 보장, 고객 모욕 뒷담화 금지, 반복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대한국밥은 이미숙 아래에서 번성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줄을 섰습니다. 어르신 손님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건물 내 다른 가게들도 변했습니다. 카페는 베리어 프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르신을 위한 특별 시간을 정했습니다. 식당은 천천히 먹는 손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강남역 근처의 또 다른 건물에 새로운 가게를 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메뉴. 하지만 그의 습관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만에 첫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차별당했어요. 그 건물의 건물주도 움직였습니다. 규정 없는 건물이었지만 손님의 호소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박도윤이 손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사람, 대한국밥 박도윤 아닌가? 맞다. 갑질 가게 점주. 또 하는 거네. 기사가 났습니다. 갑질 국밥 점주 재발. 온라인 비난 확산. 대한국밥의 과거 사건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박도윤의 새 가게는 보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만수는 뉴스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인지 비극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복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혜선이 전화했습니다. 끝났네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만수는 오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망했다고 해서 뭔가 나아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장혜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대한국밥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숙 아래에서 건물의 규정도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는 다른 가게들도 생겨났습니다. 카페, 식당, 미용실. 건물 내 모든 임차인이 같은 기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박도윤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주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만수가 물었습니다. 저 박도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번 다 망쳤어요. 처음엔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이번엔 제 문제였어요. 한만수는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효율, 회전율, 이런 것들만 봤어요. 박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한만수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끝났습니다. 그 밤 한만수는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아래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대한국밥의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밥을 정성스럽게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한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뭔지 말입니다. 보통 복수는 응징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2사람만 남깁니다. 진정한 복수는 다릅니다. 그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게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게의 규정을 세우는 것. 그 규정이 다음 박도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한만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규정을 공유하고 싶은데 변화는 천천히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강남역 일대의 여러 건물에 비슷한 규정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3가, 명동, 홍대. 하나 둘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건물 공용 규정 확산. 고객 서비스 기준 재정립. 기사에는 대한국밥의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물주 한만수의 용기, 새로운 점주 이미숙의 성실, 그리고 변화된 가게의 모습. 윤지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최미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한 해 후 강남역 일대 상인회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벌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했습니다. 고객도, 직원도, 경영자도 모두 안전한 일터, 식당, 가게를 원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만수는 박도윤의 이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악인은 가려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선의도 숨길 수 없다는 것. 대한국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안전하니까요. 그 안전이 구조로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간다. 그렇게 해야 통쾌하다.